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어봤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있을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여러분은 SNS를 보다가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진 적이 있으신가요? 친구의 승진 소식을 듣고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신 적은 없으신가요? 누군가의 여행 사진을 보면서, 누군가의 결혼 소식을 접하면서, 누군가의 성공담을 들으면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나 초조함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감정들의 공통점은 바로 비교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씩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서,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대화를 하면서, 저녁에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서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 비교는 대부분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비교를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보다는 우울하거나 불안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가 이룬 것들이 부족해 보이고, 내 삶 자체가 뒤처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멈추고 싶어도 비교를 멈추지 못할까요? 비교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왜 계속해서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비교라는 현상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는 단순히 나쁜 습관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교는 우리 뇌에 깊숙이 뿌리 박힌 생존 전략이자 현대 사회의 구조가 만들어낸 심리적 감정입니다. 비교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무너질까요? 비교는 우선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할수록 내 가치는 상대적으로만 측정됩니다. 절대적인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오직 남보다 나은가 못한가라는 상대적 좌표 안에서만 나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보다 앞서 있다 해도 언제든 다른 누군가에게 추월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쉴 수가 없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비교는 또한 우리의 현재를 빼앗아 갑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의 삶 속에 있거나 가상의 미래 속에 있거나 후회스러운 과거 속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이 비교라는 주제를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비교하게 되는지, 그 심리적, 뇌과학적 구조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비교의 본질을 이해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교에서 실제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찾아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비교라는 현상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조금씩이라도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비교를 멈출 수 없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비교를 기본 정략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우리 뇌는 태어날 때부터 비교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생존 때문입니다.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살던 환경을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끊임없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열매는 먹어도 되고, 어떤 열매는 독이 있는지, 어떤 동물은 피해야 하고,
어떤 동물은 사냥해도 되는지, 어떤 장소가 안전하고 어떤 장소가 위험한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이런 판단을 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비교입니다. 이전에 먹었던 열매와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이 먹은 열매와 비교해서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면 너무 많은 정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교를 사용하면 빠르고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비교를 선호하도록 진화하였습니다. 비교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이었고 빠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비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남았고 그 능력이 유전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점입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집단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 안에서의 위치가 생존과 직결되었습니다. 집단 내에서 높은 위치에 있으면 더 많은 자원을 얻을 수 있었고,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었고, 위험한 상황에서 더 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낮은 위치에 있으면 자원 배분에서 밀려나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비교를 통해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한가, 더 빠른가, 더 똑똑한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비교해야 했습니다. 이 비교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결국 비교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첫째는 물리적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인지적 도구로서의 비교, 둘째는 사회적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사회적 도구로서의 비교입니다. 여기까지는 과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현대사회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입니다. 특히 SNS의 등장은 비교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과거에는 비교의 대상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만나고 알고 지내는 사람들, 기껏해야 같은 동네나 같은 직장의 사람들과만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의 범위가 좁았기 때문에 비교의 빈도도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스마트폰을 열면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삶이 내 눈앞에 펼쳐집니다. SNS 피드를 스크롤하는 몇 분 동안 우리는 수백 명의 삶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완벽한 외모, 누군가의 럭셔리한 여행, 누군가의 행복한 가족, 누군가의 성공적인 커리어가 끊임없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더 큰 문제는 SNS에 올라오는 내용들이 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좋은 순간들만 선별해서 올립니다. 가장 잘 나온 사진,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장 자랑하고 싶은 성취만 공유합니다. 힘들었던 순간, 실패했던 경험, 평범한 일상은 잘 올리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남들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일상을 비교하게 됩니다. 남들의 가장 좋은 순간과 나의 평범한 순간을 비교합니다. 이것은 애초에 공정한 비교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이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비교의 영역도 과거보다 훨씬 확장되었습니다. 외모, 수입, 성과, 인간관계, 삶의 속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비교가 일어납니다. 외모 비교는 가장 즉각적이고 직접적입니다. 누군가의 사진을 보는 순간 우리 뇌는 자동으로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더 날씬한가, 더 키가 큰가, 피부가 더 좋은가, 옷을 더 잘 입는가를 순식간에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에서 내가 뒤처진다고 느끼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수입과 경제력 비교도 큰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누군가가 새로 차를 바꿨다는 소식, 새 집으로 이사했다는 소식,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나의 경제적 상황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가 못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성과 비교는 특히 직장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동기가 승진했다는 소식, 친구가 사업에 성공했다는 소식, 선배가 더 좋은 회사로 이직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 커리어가 뒤처진 것 같은 불안감이 생깁니다. 인간관계 비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결혼 소식, 누군가의 출산 소식, 행복한 가족 사진을 보면서 자신의 관계 상태와 비교합니다. 아직 연애를 시작하지 못한 사람은 초조해하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불안해하고, 아이가 없는 사람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삶의 속도에 대한 비교도 현대인에겐 큰 압박이 됩니다. 누군가는 20대에 이미 큰 성공을 거두고, 누군가는 30대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누군가는 빠르게 목표를 달성해 나갑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삶이 너무 느린 것은 아닌가, 나만 뒤처진 것은 아닌가 하는 조급함이 생깁니다. 이 모든 비교들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바로 도파민 시스템의 불균형입니다. 도파민은 보상과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좋은 일이 생기거나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때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 도파민이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비교는 이 도파민 시스템을 왜곡시킵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뤘을 때 그것이 객관적으로는 좋은 성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보다 더 나은 성과를 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도파민 분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내 성취의 절대적 가치는 변하지 않았는데 상대적 비교 때문에 만족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특별히 무언가를 이루지 않았어도 남들이 나보다 못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면 일시적으로 도파민이 분비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만족이 아닙니다. 내 삶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단지 남과의 비교에서 우위를 점했을 뿐입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비교 중독이 일어납니다. 우리 뇌는 점점 더 비교를 통해서만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절대적인 성취나 경험 자체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은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비교 중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빈도가 증가합니다. 처음에는 가끔 남과 비교하던 것이 점점 더 자주, 거의 습관적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둘째, 만족의 기준이 높아집니다. 조금 앞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훨씬 더 큰 차이를 원하게 됩니다. 셋째, 부정적 감정이 지속됩니다. 비교를 통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곧 다시 불안과 초조함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를 멈출 수 없게 만드는 심리적 순환 구조입니다. 비교를 하면 일시적으로 내 위치를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다른 누군가가 나보다 앞서 있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고 다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또 비교를 합니다. 이 순환은 끝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비교의 쳇바퀴 속에 갇히게 됩니다. 돌리면 돌릴수록 더 빨리 돌아야 하는 쳇바퀴입니다. 멈추면 불안하고 돌리면 지칩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비교의 심리적, 뇌과학적 구조입니다. 비교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뇌의 설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대사회의 구조가 만든 함정이기도 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비교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비교를 바라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우리가 왜 비교에 흔들리는지 그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비교가 무엇인지, 왜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울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셨습니다. 거울은 무엇을 하는 도구인가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도구입니다. 깨끗한 거울은 대상을 왜곡 없이 정확하게 반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본래 이런 거울과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고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울에 먼지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대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곡되고 흐릿하게 보입니다. 비교는 바로 이 마음의 거울을 흐리게 하는 먼지입니다. 비교를 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상대적인 렌즈를 통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 자체를 보면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간 성과입니다. 거울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그 성과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교라는 먼지가 쌓인 거울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그 성과 자체를 보지 못합니다. 대신 누군가의 성과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내 것이 더 큰가, 더 빠른가, 더 훌륭한가를 따집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나보다 더 나은 성과를 냈다면 내 성과는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비교의 문제입니다. 비교는 우리가 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삶을 비추는 거울은 흐려지고 대신 남의 삶만 들여다보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거울이 점점 더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비교를 하면 할수록 먼지는 더 많이 쌓입니다. 처음에는 가끔 남의 삶을 들여다보는 정도였다면 나중에는 항상 남의 삶만 보게 됩니다. 내 거울에는 더 이상 내 모습이 비치지 않습니다. 오직 남들과 비교한 상대적인 이미지만 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울의 먼지를 닦아내야 합니다. 비교라는 습관을 조금씩 줄이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남의 성취가 아니라 내 경험을,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가치를, 남의 삶이 아니라 내 현재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거울 비유가 주는 교훈입니다. 비교는 자기 이해를 방해합니다. 나를 제대로 알고 싶다면 비교라는 먼지를 걷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 등불. 부처님은 사람을 각자의 등불에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등불은 각자의 다른 기름으로 타오릅니다. 어떤 사람은 풍부한 기름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적은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등불은 밝게 타오르고 어떤 등불은 은은하게 빛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각 등불은 독립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등불이 타오르는 것과 남의 등불이 타오르는 것은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남의 등불이 밝다고 해서 내 등불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 등불이 밝다고 해서 남의 등불이 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비교는 이 독립성을 무시합니다. 비교를 하는 순간 우리는 남의 등불을 보고 내 불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의 등불은 저렇게 밝은데 내 등불은 왜 이렇게 어둡지? 저 사람은 무슨 기름을 쓰기에 저렇게 오래 타오르지? 나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이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각 등불은 서로 다른 조건으로 타오릅니다. 타고난 재능이 다르고, 자란 환경이 다르고, 가진 자원이 다르고, 경험한 일들이 다릅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각자의 기름이 되어 등불을 켭니다. 누군가의 등불이 밝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내 등불보다 더 가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밝은 불은 멀리 비추지만 빨리 타버릴 수 있습니다. 은은한 불은 눈에 덜 띄지만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불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불은 각자의 방식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등불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자기 기준의 중요성입니다. 내 등불은 남의 등불과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내 등불은 내가 가진 기름으로, 내 방식으로, 내 속도로 타오르면 됩니다. 여러분의 등불은 지금 어떻게 타오르고 있나요? 혹시 남의 등불만 바라보느라 정작 내 등불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남의 기름을 부러워하느라 내가 가진 기름의 가치를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 등불을 꾸준히 지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름이 부족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과 비교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내 등불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그릇. 이 비유는 비교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각자 다른 그릇입니다. 어떤 사람은 넓고 얕은 접시이고, 어떤 사람은 좁고 깊은 컵이고, 어떤 사람은 큰 항아리이고, 어떤 사람은 작은 잔입니다. 이 그릇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릅니다. 타고난 재능, 성격, 체력, 지능이 모두 다릅니다. 자란 환경도 다릅니다. 어떤 그릇은 풍요로운 가정에서 만들어졌고, 어떤 그릇은 어려운 환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경험한 일들도 다릅니다. 어떤 그릇은 많은 것을 담아봤고, 어떤 그릇은 아직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그릇들을 놓고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접시와 컵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항아리와 잔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각 그릇은 각자의 쓰임이 있습니다. 접시는 음식을 담기에 좋고, 컵은 물을 마시기에 좋습니다. 항아리는 많은 것을 저장할 수 있고, 잔은 휴대하기 편합니다.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는 이 완전히 다른 종류의 그릇들을 놓고 크기를 재려고 합니다. 큰 그릇이 작은 그릇보다 낫다고, 넓은 그릇이 좁은 그릇보다 낫다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오류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그릇입니다. 누군가는 학업에 뛰어나고, 누군가는 예술에 재능이 있고, 누군가는 대인관계가 좋고, 누군가는 꾸준함이 강점입니다. 이런 완전히 다른 특성들을 일렬로 세워서 순위를 매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릇 비유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애초에 비교가 가능한가? 우리는 비교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비교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각자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는 비교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교는 마음의 거울을 흐리게 하고, 독립적인 등불들을 억지로 연결시키며 전혀 다른 종류의 그릇들을 같은 잣대로 재려는 시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비교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 각자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남의 거울을 들여다보지 말고 내 거울을 닦고, 남의 등불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등불을 돌보고, 남의 그릇과 비교하지 말고 내 그릇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비교가 우리 삶에 실제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교는 단순히 불편한 감정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비교는 우리의 정신건강, 인간관계, 삶의 질 전체를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먼저 비교가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방식을 볼까요? 자존감이란 무엇일까요? 자존감은 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능력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완벽하지 않은 자신도 가치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비교는 이 자존감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듭니다. 비교를 하는 순간 나의 가치는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내 가치는 오직 남과의 상대적 위치에서만 결정됩니다. 누군가보다 잘생겼을 때만 나는 가치 있습니다. 누군가보다 많이 벌 때만 나는 가치 있습니다. 누군가보다 빠르게 성공했을 때만 나는 가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불안정한 토대입니다. 왜냐면 항상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생겨도 더 잘생긴 사람이,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더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빨리 성공해도 더 빠른 성공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비교에 기반한 자존감은 끊임없이 위협받게 됩니다. 조금 앞서 있을 때는 잠시 기분이 좋지만 누군가가 나를 추월하면 즉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우위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비교가 자존감의 초점을 왜곡시킨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비교에 사로잡히면 자존감의 초점이 내가 남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로 바뀝니다. 그 결과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내 고유한 특성, 내 진정한 강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오직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만 보입니다. 비교는 또한 우울, 불안, 열등감으로 이어집니다. 우울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비교를 반복하다 보면 점점 더 자주 나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못하는 것 같고, 남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남들은 다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무기력감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남들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고, 아무리 해도 인정받지 못할 것 같고, 결국 나는 실패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굳어집니다. 이것이 우울의 시작입니다. 불안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비교는 끊임없는 경쟁의식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나보다 앞서가고 있고 나는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쉴 수가 없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더 빨리 움직여야 할 것 같고, 더 많이 성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불안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할 때도 불안하고, 쉴 때도 불안하고, 심지어 잠 잘 때도 불안합니다. 마음 편히 현재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항상 미래를 걱정하고 남들과의 격차를 걱정합니다. 열등감은 비교의 가장 직접적인 산물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뒤처진다고 느낄 때 열등감이 생깁니다. 이 열등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열등감은 내 존재 전체를 규정하는 정체성이 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을 항상 부족한 사람으로 봅니다. 무엇을 해도 충분하지 않고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항상 더 많이, 더 잘, 더 빨리를 추구하지만 그 어떤 성취도 열등감을 지워주지 못합니다. 비교는 인간관계도 손상시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진심입니다. 하지만 비교는 이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비교 습관이 있는 사람은 타인을 경쟁 상대로 봅니다.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축하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부러움과 질투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아서 또 자책합니다. 동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력해야 할 상황에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이 더 인정받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승진하면 어떡하지 걱정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협력이 어렵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비교는 문제를 만듭니다. 형제 자매를 비교하고, 배우자를 남의 배우자와 비교하고, 자녀를 남의 자녀와 비교합니다. 이런 비교는 관계에 상처를 남기고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비교는 또한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 타인의 성공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점점 더 관계를 줄이게 됩니다. 결국 외로워집니다. 비교 중독자의 공통심리도 살펴보겠습니다. 비교에 중독된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만족을 모릅니다. 무엇을 잃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항상 더 많이,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성취는 기쁨을 주지 못하고 큰 성취도 금방 시들해집니다. 둘째, 타인의 성공에 민감합니다. 누군가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불편한 감정이 생깁니다. 축하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셋째, 자기 삶의 속도를 놓칩니다. 남들의 속도에 맞추려다 보니 정작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찾지 못합니다.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고 천천히 가야 할 때 서두릅니다. 넷째, 현재를 즐기지 못합니다. 항상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를 후회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항상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다섯째, 자기 기준이 없습니다.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에게 맞는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항상 남들의 기준을 따라가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교가 삶의 속도를 왜곡하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20대에 많은 것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30대, 40대에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비교는 이 자연스러운 속도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남들이 빨리 가는 것을 보면 나도 빨리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이미 많은 것을 이뤘다면 나도 서둘러 따라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 속도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번아웃이 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무리하다가 지치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러진 자신을 보면서 또 자책합니다. 왜 나는 남들처럼 빠르게 못 가는가?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자기 속도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나다운 삶을 살게 해줍니다. 하지만 비교는 이것을 방해합니다. 항상 남의 속도를 의식하게 만들고 자신의 리듬을 잃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비교가 일으키는 실제적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비교는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우울과 불안을 만들고 인간관계를 손상시키고 삶의 속도를 왜곡합니다. 이제 이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볼 차례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비교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은 비교를 유발하는 자극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은 SNS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SNS는 비교의 가장 큰 원천입니다. 하루에 수백 번씩 남들의 삶과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플랫폼입니다. 이것을 줄이면 비교의 빈도가 극적으로 감소합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사용 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의 특정 시간대에만 확인하거나 일주일에 며칠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SNS를 볼 때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스크롤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의 게시물을 보면서 내가 비교를 하고 있는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는가? 이것을 계속 봐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계정은 과감히 언팔로우하거나 뮤트하세요. 친구라고 해서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팔로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정신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비교를 차단하는 또 다른 방법은 특정 주제의 대화를 피하는 것입니다. 모임에 자주 나오는 비교성 대화들이 있습니다. 누가 얼마를 버는지, 누가 어디로 이직했는지, 누가 결혼했는지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대화는 자연스럽게 비교로 이어집니다. 가능하면 이런 주제를 피하고 다른 대화로 전환하세요. 만약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 그 대화에 깊이 개입하지 마세요. 들어주되 마음에 담지 마세요. 물리적 환경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비교하게 만드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장소에 가면
항상 자신을 비교하게 된다면 그 장소를 피하세요. 특정 사람을 만나면 비교하게 된다면 만남의 빈도를 줄이세요. 비교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정보를 접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비교를 재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남의 성공을 볼 때 그것이 위협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해냈다는 것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 사람의 성공이 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서 성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좋은 성과를 냈다면 그 사람을 질투하는 대신 배울 점을 찾으세요. 저 사람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 어떤 전략을 사용했을까? 나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렇게 접근하면 비교가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또 다른 재해석 방법은 불완전한 정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남들의 모습은 전체가 아닙니다. 특히 SNS에서 보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저 사람도 힘든 순간이 있고 실패도 있고 고민도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보여주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비교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남들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전체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불공평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비교를 재해석하는 또 다른 방법은 맥락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빠르게 성공했다면 그 사람의 출발점, 가진 자원, 외부 도움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성공은 맥락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맥락을 무시하고 결과만 비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비교에서 벗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자기만의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이란 무엇일까요? 남의 성공이 아니라 내 가치관에 따라 삶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성공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행복한 삶이란 나에게 어떤 모습인가?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세요. 남들이 기대하는 답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답을 찾으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남의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 기준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천천히 찾아가세요. 무엇을 할 때 진짜 즐거운가? 무엇을 이뤘을 때 진짜 만족스러운가? 어떤 순간에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이런 경험들을 통해 자신의 기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기준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구체성입니다. 막연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가 아니라 일주일에 3번 운동하고 한 달에 한 권 책을 읽고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정의하세요. 그리고 이 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내가 세운 기준에 따라 살고 있는가? 이 기준이 여전히 나에게 맞는가? 조정이 필요한가? 이런 점검을 통해 자기 기준을 계속 다듬어 가세요. 타인의 성취를 건강하게 바라보는 법. 타인의 성공을 보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보는 방식입니다. 건강하게 바라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 진심으로 축하하는 연습을 하세요. 누군가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비교하지 말고 먼저 축하하세요. 축하한다는 말을 진심을 담아 하세요.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하는 순간 비교와 질투가 줄어듭니다. 둘째, 풍요로운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세상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성공이 내 기회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기회가 있고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영감을 얻으세요. 남의 성공을 위협으로 보지 말고 영감으로 보세요. 저 사람의 이야기에서 배울 점을 찾으세요. 저 사람의 여정에서 힘을 얻으세요. 이렇게 하면 남의 성공이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넷째, 차이를 인정하세요. 저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재능, 다른 환경,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성공과 내 성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면 비교가 줄어듭니다. 비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일기를 쓰세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오늘 경험한 좋은 일들을 적어보세요. 이것은 비교의 반대편에 있는 활동입니다. 비교는 내가 없는 것을 보게 하지만 감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나는 비교를 얼마나 했는가? 어떤 상황에서 비교를 했는가?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이렇게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비교가 줄어듭니다. 명상이나 호흡 훈련도 도움이 됩니다. 비교는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가 있을 때 일어납니다. 명상은 마음을 현재로 가져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비교할 틈이 없습니다. 운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을 하면 내 몸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 호흡, 내 근육, 내 감각에 집중합니다. 이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 관심을 돌리는 활동입니다. 자연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연 속에서는 비교가 무의미해집니다. 나무는 다른 나무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산은 다른 산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존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3초 멈춤.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3초간 멈추세요. 그리고 깊게 숨을 쉬세요. 이것만으로도 비교의 자동 반응이 끊어집니다. 두 번째는 재프레이밍입니다. 비교하는 생각이 들 때 즉시 다른 생각으로 바꾸세요.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났어. 대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을 가고 나는 내 갈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는 감사 전환입니다. 비교하면서 내가 없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즉시 내가 가진 것으로 생각을 전환해 보세요. 예를 들어보자면 나는 저런 차가 없어. 대신 나는 건강한 몸이 있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는 질문 바꾸기입니다.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못할까? 대신 나는 오늘 무엇을 배웠을까? 나는 어제보다 어떻게 성장했을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다섯 번째는 기록하기입니다. 비교했던 순간을 노트에 기록해 보세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비교했는지 적어보세요. 이렇게 기록해서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를 매일 연습해 보세요. 처음에는 물론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비교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비교로 인한 고통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자주 빠지는 비교 6가지와 그 해결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외모 비교. 외모 비교는 가장 즉각적이고 일상적인 비교입니다. 거울을 볼 때, SNS를 볼 때, 사람을 만날 때마다 외모를 비교합니다. 왜 외모 비교가 고통스러울까요? 외모는 매우 주관적인 기준인데 우리는 그것을 객관적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정한 특정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열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외모의 기준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풍만한 몸이 아름다웠지만 지금은 날씬한 몸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하얀 피부가 선호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태닝한 피부가 선호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기준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럼 외모 비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외모보다 나의 건강에 더 집중하세요.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보다는 내 몸이 건강한가가 더 중요합니다. 운동을 할 때도 다이어트를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하세요. 먹을 때도 칼로리를 계산하기보다 영양을 생각하세요. 둘째,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으세요. 유행을 따라가기보다 나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으세요. 내가 편하고 자신 있는 옷,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입으세요. 남들의 시선보다 내 편안함이 항상 우선이어야 합니다. 셋째, 외모를 정체성의 전부로 보지 마세요. 외모는 나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내 지성, 내 따뜻함, 내 유머, 내 재능, 이 모든 것이 나를 만듭니다. 외모만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세요. 넷째, SNS에서 보정된 이미지와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SNS의 많은 사진들은 보정, 필터, 각도 조절을 거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실제 모습이 아닙니다. 현실과 이미지를 구별하세요. 다음은 경제력, 소득 비교입니다. 돈 문제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입니다. 누가 얼마를 버는지, 누가 무엇을 샀는지, 누가 어디에 사는지가 끊임없는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경제력 비교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돈이 사회적 성공의 가장 명확한 지표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한 것이고 돈이 적으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단순한 사고방식입니다. 경제력은 많은 요인의 결과입니다. 타고난 환경, 선택한 직업, 운, 타이밍, 건강 상태 등 수많은 변수가 작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경제력 비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충분함의 기준을 정하세요. 얼마가 있으면 나는 충분한가? 이 질문에 고민해보고 답을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기준에 도달하면 만족하세요. 남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에게 충분하면 됩니다. 둘째, 돈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보세요. 돈은 원하는 삶을 사는 도구입니다. 돈 자체가 목표가 되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명확하면 필요한 만큼만 추구하게 됩니다. 셋째,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남들의 소비는 그들의 전체 재정 상황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고가의 차를 타는 사람이 빚이 많을 수도 있고 명품 가방을 든 사람이 저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넷째, 자신의 경제 여정에 집중하세요. 중요한 것은 남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내 재정 상태가 작년보다, 지난달보다 나아지고 있는가입니다. 내 속도로 꾸준히 성장하면 됩니다. 다음은 SNS 비교입니다. SNS는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되었지만 현대사회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최고의 순간만 올립니다. 평범한 일상, 힘든 순간, 실패는 당연히 보이지 않습니다. 남들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비교하게 되는데 이것은 공정한 비교가 아닙니다. SNS 비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정해두고 사용 시간을 제한하세요. 보면 기분이 나빠지는 계정들은 과감히 언팔로우하세요. 현실과 이미지를 구별하세요. SNS에서의 모습들은 편집된 버전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힘들고 불행할 때가 있습니다. 단지 보여주지 않을 뿐입니다. 다음은 연애, 결혼 비교입니다. 연애와 결혼은 매우 개인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끊임없이 이 기준을 제시합니다. 몇 살까지 결혼해야 하고,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하고, 언제쯤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연애와 결혼 비교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숫자와 타이밍으로 환원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질은 보이지 않고 사랑의 형식만 두고 비교합니다. 연애, 결혼 비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타이밍을 존중하세요. 남들이 20대에 결혼한다고 해서 30대에 결혼한다고 해서 나도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타이밍이 있습니다. 내가 준비되었을 때가 맞는 때입니다. 둘째, 관계의 질에 집중하세요. 결혼 여부, 연애 기간, 프로포즈 방식 같은 외형보다 그 관계에서 내가 행복한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관계도 속은 힘들 수 있고, 평범해 보이는 관계도 속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남의 기준을 거부하세요. 결혼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이가 꼭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형태를 스스로 정하세요. 전통적인 형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넷째,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인정하세요. 혼자라는 것이 외로움이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나 자신과 깊이 만날 수 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커리어, 성공 비교입니다. 직장에서의 성공은 현대인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어떤 직책인지, 얼마를 버는지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커리어 비교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성공의 기준이 획일적이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승진하고 큰 회사에 다니고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 성공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성공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과 삶의 균형이 성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고 싶은 일이 성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커리어 비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만의 성공을 정의하세요. 성공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세요. 그리고 그 정의에 따라 커리어를 설계하세요. 남들의 성공이 아니라 내 성공을 추구하세요. 둘째, 과정을 즐기세요. 결과만 보지 말고 과정을 보세요. 매일 무엇을 배우는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누구와 협력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목표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여정을 즐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비교 가능한 것만 비교하세요. 동기와 나를 비교할 때 출발점이 같았는가를 생각하세요. 같은 학교를 나왔어도 집안 환경, 인맥, 건강 상태, 개인적 상황이 모두 달랐을 수 있습니다. 넷째, 커리어를 마라톤으로 보세요. 20대, 30대의 성공이 전부가 아닙니다. 긴 호흡으로 보세요. 지금 천천히 가도 나중에 꽃 피울 수 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가족 환경, 출발점 비교입니다. 출발점은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힘든 비교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교육을 받고 어떤 사람은 기회조차 없습니다. 이 출발점의 차이는 크고 명백합니다. 이것은 가장 불공평한 비교입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조건을 놓고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이기도 합니다. 출발점 비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불공평함을 인정하세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대신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둘째, 상대적 성장을 보세요. 남들과의 절대적 비교가 아니라 내 출발점에서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보세요. 같은 1m를 올라갔어도 더 낮은 곳에서 시작한 사람의 노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셋째, 가진 것에 집중하세요. 없는 것을 세기보다 있는 것을 세어보세요.
건강, 배우리지, 사랑하는 사람, 작은 행복들. 이것들도 분명한 자산입니다. 넷째, 자신의 서사를 만들어 가세요. 어려운 출발점이 내 이야기를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역경을 극복한 이야기는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주인공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세요. 지금까지 6가지 비교 영역과 그 해결법을 살펴봤습니다. 각 영역마다 고유한 어려움도 있지만 공통된 원칙은 같습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남의 속도가 아니라 내 속도로, 남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교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비교가 왜 일어나는지,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비교는 억지로 끊어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는 우리 뇌에 내장된 기능이고 사회적 동물로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완전히 없앨 수 없고 없애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더 집착하게 됩니다.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교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비교가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 비교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판단하는 것, 해가 된다면 다른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비교와 건강하게 공존하는 방법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은 가능합니다. 비교를 완전히 멈추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비교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비교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첫째, 평화가 찾아옵니다. 항상 남들을 의식하고 쫓기고 불안했던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있습니다. 현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가 생깁니다.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작은 것들의 소중함이 느껴집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감사하게 됩니다. 셋째, 자유가 옵니다. 남들의 기대, 사회의 기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넷째, 연결이 깊어집니다. 남들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으니 진심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고 타인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성장이 시작됩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데 쓰던 에너지를 내 성장에 쓸 수 있습니다. 남들이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번에 일어나진 않습니다. 오랜 시간, 꾸준한 연습, 많은 실패와 다시 시작을 거쳐 조금씩 일어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비교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아 불안하신가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내가 이룬 것이 초라해 보이나요? 괜찮습니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비교를 부추기고 우리 뇌가 비교에 취약하게 설계되어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알아차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은 오늘 배운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만 한 번만 비교를 멈추고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내일 또 한 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변화가 일어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누군가보다 나아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로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만의 속도로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속도입니다. 그 속도를 존중하세요. 그리고 그 길을 믿으세요. 남들의 성공이 여러분의 실패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의 행복이 여러분의 불행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삶은 독립적입니다. 남의 등불이 밝아도 내 등불이 어두워지지 않듯이 남의 행복이 내 행복을 빼앗아 가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비교는 당신을 남들과 같게 만들려 하지만 당신의 가치는 남들과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비교는 당신을 경쟁자로 만들려 하지만 당신의 진짜 경쟁 상대는 어제의 당신입니다. 비교는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지만 당신의 평화는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시작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조금씩 천천히 비교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사랑받을 만하고 충분히 존중받을 만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비교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내려놓고 더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